안녕하세요. 열정토토입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강원FC 전북현대입니다. 홈팀 강원은 4-4-2를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빠르며 전개 속도가 가볍습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등지기와 침투를 병행하며 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흔들고 김대원은 역습에 스위치며 안쪽으로 파고들어 수비 시야를 흔듭니다. 서민우는 세컨드볼 반응이 빠르며 압박을 회피한 후 전진 패스의 질이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강원은 공을 빼앗긴 직후 곧바로 제압박에 들어가며 두 번째 지역에서 재점유 비율을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수비 전환 시 풀백 복귀가 늦는 구간이 있어 좌우 밸런스 관리가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ACL 진출을 노리며 스프린트 빈도와 압박 강도에서 타협이 없습니다. 결국 홈에서는 초반 15분 주도권을 빠르게 잡으며 템포 전환으로 상대 블록을 지속적으로 흔듭니다. 원정팀 전북은 4-3-3을 유지하지만 콤파뉴의 이탈로 타깃형 마무리 루트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승을 확정해 동기부여가 낮아졌으며 경기 강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포획 감독은 티아고, 이승우, 권창훈, 박재용 등 출전 시간이 적었던 자원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로테이션 폭이 커지며 라인 간 합이 늦어지고 1위선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큽니다. 티아고는 뒷공간 침투 타이밍이 좋지만 주변 연계가 늦으면 고립되기 쉽습니다. 이승우는 볼 운반과 방향 전환이 날카롭지만 세컨드 지원이 늦으면 깊이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권창훈은 중간지대 링크업은 좋지만 전환 템포가 압박에 막히면 패스 가기 쉽게 다칩니다. 그래서 전북은 전방 압박이 실패하면 리커버리 속도가 늦어 하프라인 뒤 공간이 반복적으로 열립니다. 이 경기는 동기 템포, 전환 정확도의 3박자가 승부를 가릅니다. 강원은 ACL 마지노선 경쟁이 분명하며 초반부터 전개 속도에 힘을 주고 김대원의 역습이 살아나면 김건희의 1차 등지기 이후 리턴 타이밍에서 중앙 통과각이 열립니다. 그리고 서민우가 세컨드볼을 먼저 건드리면 좌우 전환 두 번만으로 전북 풀백 뒤 공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북은 우승 확정 직후 이완과 로테이션으로 조직적 합이 떨어지며 그래도 개인 기량은 있어 박스 앞 한 방은 상수지만 연속성은 떨어집니다. 결국 전북 전진 압박이 풀리면 되돌아오는 리커버리가 늦어 강원의 빠른 역습이 깊게 파고듭니다. 또한 콤파뇨 부재로 세컨드 피지컬 경합 뒤 마무리 루트가 단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피스 한두 번은 변수지만 강원이 1차 클리어만 정확하면 연속 위협으로 번지기 어렵습니다. 강원은 변속이 가능해 전북 간격이 벌어질 때마다 중, 측면을 큐차로 찌르며 전북 새 얼굴 조합이 늘수록 수비 전환 첫 줄이 늦고 파울 관리도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강원의 체감 우위가 더 커지며 파이널 서드 체류 시간이 길어집니다. 결국 동기와 전환 정확도에서 앞서는 팀이 유리하며 이 매치업에서는 그 팀이 강원입니다. 두 번째 대전 FC 서울입니다. 홈팀 대전은 최근 상승세가 뚜렷하며 주민규가 박스 안에서 득점 감각을 되찾고 에르난데스의 폭발, 스프린트와 마사의 창의 전환이 맞물리며 공격 완성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전방부터 유기적 압박이 이어지고 이선 세컨드볼 회수율도 상승하며 김봉수와 이순민은 단순 수비가 아니라 템포를 조절하고 방향을 바꾸는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전환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주며 에르난데스가 박스 근처에서 1대1을 꾸준히 만들고 대전은 수비 전환 속도도 좋아 전방 압박 후 라인을 빠르게 재정비하며 반격을 차단합니다. 최근 홈에선 이 구조가 완성돼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와 슈팅이 우위를 보입니다. 서울은 4-4-2를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 강도가 일정하지 않고 툭스와 안데르손이 라인을 이끌어도 이선 링가드와 간격이 벌어져 전진 템포가 끊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원은 이승모와 류재문 혹은 황도윤 조합이지만 운반의 질이 떨어져 템포 조절이 부족하며 빌드업이 끊기고 전환 시 주도권을 내주는 일이 잦습니다. 수비는 포백 간격은 안정적이지만 박스 근처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하고 링가드는 박스 부근에서 위협적이지만 지원이 늦어 단발 공격으로 끝납니다. 결국 미드필더 퀄리티가 밸런스를 흔들며 원정에선 문제가 더 두드러집니다. 이 경기는 중원 장악과 전환 완성도가 핵심이며 대전은 김봉수와 이순민을 중심으로 템포 조절과 세컨드 압박에서 서울보다 우위입니다. 주민규 득점 감각이 살아나며 전개가 유연해졌고 에르난데스의 폭발 돌파는 서울 포백 뒷공간을 위협합니다. 반면 서울은 링가드가 가널이 전진해도 주변 연계 부족으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전환이 늦어 중원 압박에 취약하며 후반 체력이 떨어지면 간격이 벌어집니다. 홈 대전은 전방 압박으로 서울 빌드업을 흔들며 빠른 전환으로 찬스를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미드필더 퀄리티와 전방 마무리의 차이가 승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런 분들 꼭 말 걸어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거와 같이 4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배팅합시다. 세 번째, 경남FC 서울이랜드입니다. 홈팀 경남은 3-4-3을 기반으로 측면 활용과 빠른 빌드업을 병행하며 카릴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전방 패스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브루노 코스타는 중앙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압박 회피에 능하고 중거리에서도 위협적이며 헤나는 박스 근처에서 타이밍 감각과 정교한 터치로 존재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비 전환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윙백 폭기가 늦어 측면 공간이 자주 비며 세컨드볼 대응도 한 박자씩 늦습니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가 떨어지며 빠른 템포팀을 상대로 라인이 쉽게 무너지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서울이랜드는 4-3-3을 활용하며 전술적 유연성이 높은 팀으로 에올레르와 오스마르는 전반에 짧은 패스로 템포를 안정시키고 후반에는 롱패스로 빠른 전환을 시도합니다. 가브리엘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 공간을 만들고 허용주는 폭넓은 움직임으로 돌파 후 컷백에서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에올레르는 세트피스에서 왼발 킥으로 위협을 만들며 직접 프리킥도 강점이고 전반적으로는 한 박자 빠른 전환과 패스 템포 변화로 흐름을 주도합니다. 무엇보다 중원에서 압박과 탈압박 전환이 명확해 경남의 느린 리커버리를 파고들 여지가 큽니다. 이 경기는 템포 조절과 전환 속도의 싸움이며 경남은 브루노 코스타를 중심으로 전개하겠지만 후반 간격이 넓어 역습 대응에 취약합니다. 서울이랜드는 전반에 짧은 패스로 흐름을 만들고 후반에는 롱패스로 템포를 끌어올릴 전망이며 에올레르와 오스마르가 전환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경남이 측면 복귀에 실패하는 순간 허용준의 돌파와 가브리엘의 침투가 위협적으로 작용하고 에올레르의 프리킥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경남은 후반 체력 저하로 압박 간격이 벌어져 중원에서 세컨드볼을 내줄 위험이 커지며 결국 서울이랜드가 전술적 유연성과 체력 우위를 바탕으로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템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남 수비는 후반으로 갈수록 흔들릴 전망입니다. 네 번째, 수원 삼성 충북 청주입니다. 홈팀 수원 삼성은 4-4-2에서 센터백이 넓게 벌어지며 일선 압박을 좌우로 분산하고 하프라인 아래에서 빌드업 첫 패스가 안정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규성이 수비 사이로 내려와 패스를 중개하며 전환 각을 바꿔 템포를 끌어올리고 일류첸코는 포스트 플레이로 볼을 지켜내며 세컨드볼에서 파울리뇨의 침투를 열어줍니다. 파울리뇨는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컷백과 슈팅 전환을 빠르게 연결하고 측면 오버래핑과 이선 레이트런이 맞물리며 전진 패스 루트가 다층으로 전개됩니다. 또한 라인 회수 속도가 빨라 역습 전환에서도 수적 열세를 최소화하며 교체 카드의 에너지와 속도 변화가 뚜렷해 후반 운영에서 추가 찬스가 늘어납니다. 원정팀 충북 청주는 3-4-3에서 블록 간격을 좁혀 버티지만 전환 국면에서 라인 폭기가 느리며 이창훈이 전방에서 압박과 연계를 버텨도 고립되면 탈압박 경로가 제한됩니다. 이원주는 측면에서 볼을 끌어주나 역습 시 지원이 적어 마무리로 이어지기 어렵고 김선민이 중원에서 1차 압박을 시도해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면 중앙 통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상대가 볼 순환 속도를 높이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되고 세트피스에서도 세컨드볼 정리가 미흡해 리바운드 실점 위험이 남습니다. 라인을 내리면 전개 속도가 둔화되고 올리면 뒷공간 리스크가 커지는 딜레마에 놓이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측면 1대1 대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경기는 빌드업 성숙도와 교체 카드 품질이 승부를 가르며 수원은 센터백 벌림과 이규성 하강, 전환 패스의 3단 흐름으로 전방 연결을 안정화합니다. 그래서 일류첸코의 포스트 이후 파울리뇨 침투 각이 반복적으로 터지고 충북 청주는 중원 커버 타이밍이 들쭉날쭉해 전환 시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은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며 하프 스페이스 직선 돌파와 컷백 패턴으로 찬스를 만들고 충북 청주가 전방 압박으로 초반 리듬을 흔들어도 수원의 탈압박이 원활에 길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수원의 볼순환 속도가 우위를 확보하고 충북 청주의 라인은 점차 뒤로 눌릴 전망이며 수원은 세트피스에서도 세컨드볼 반응이 빨라 크로스 이후 세 번째 움직임에서 마무리 각이 열립니다. 교체 국면에선 수원의 스프린트 강도와 전환 스피드가 더 살아나 공격 템포가 한 박자 빨라지고 충북 청주는 라인을 올리면 일류첸코 등 티가 내리면 파울리뇨 드리블 각이 열리는 이중 압박에 놓입니다. 결국 후반 60분 이후 수원의 에너지와 패스 속도가 누적 우위를 만들며 수원은 점유보다 효율을 택해 빠른 전개로 유효 슈팅 빈도를 높일 전망이고 전환 교체 밸런스 모두 앞선 홈수원이 템포와 리듬을 통제하며 승부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 번째, 김천 상무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홈팀 김천은 4-4-2를 유지하지만 전력 공백에 타격이 크며 박상혁, 이동경, 원기종, 김승섭, 이승원 등 상승세 핵심 병장들이 전역해 조직력이 급격히 재편됩니다.
그래서 정정용 감독은 추측 없이 새 조합을 꾸려야 하고 중원과 이선 연계 속도가 떨어져 빌드업 전환이 막히기 쉽습니다. 김인규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타이밍이 좋지만 지원 각이 좁아 고립될 수 있고 김주찬은 활동량은 좋으나 세컨드 지원이 늦어 단절이 잦습니다. 박세진이 중원 템포를 조율하지만 공수 전환 시 기성용 압박을 넘기 어렵고 세트피스에서도 커버 라인이 무너져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며 추측 부재는 전술 완성도뿐 아니라 심리적 불안정까지 동반합니다. 원정팀 포항은 3-4-3을 기반으로 전술 밸런스가 단단하며 기성용이 흐름을 통제하고 짧고 긴 패스를 섞어 전환 속도를 만듭니다. 중앙에서 방향을 바꿔 압박을 흘려내며 전방 공간을 창출하고 주닝요는 박스 근처에서 침착한 볼 처리와 결정력으로 득점 기대를 높입니다. 이호재는 포스트 플레이와 완급 조절로 이선 침투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이 조합은 전진 템포를 끌어올리면서도 라인 간격을 정교하게 유지합니다. 윙백들은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 침투해 폭을 넓히고 세컨드 지역에서 반응과 커버 타이밍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며 결국 포항은 운영과 리듬, 템포 조절에서 완성형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중원 통제가 승패를 가르며 김천은 전역 이슈로 중심 라인이 무너져 전방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패스 루트가 막히면 라인을 내리며 버텨야 하지만 수비 간격이 벌어지는 부작용이 있고 반면 포항은 기성용이 중심을 잡아 템포를 유지해 흐름을 지배합니다. 주닝요는 박스 근처에서 위치를 바꿔 수비를 흔들고 이호재는 움직임으로 수비를 끌어내 공간을 열며 김천 빌드업이 하프라인을 넘지 못하면 포항은 세컨드를 점유해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특히 전방 압박에서 포항은 김천의 불안한 첫 터치를 끊어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전술 밀도가 유지되는 포항과 체력 소모가 누적된 김천의 간극은 더 벌어집니다. 결국 경기 리듬은 포항 손에 있으며 중원부터 공격까지 완성된 구조가 빛날 전망입니다. 여섯 번째 안양 울산 현대입니다. 홈팀 안양은 4-3-1-2로 라인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며 중앙 밀집 구간에서 세컨드볼을 적극적으로 회수합니다. 그리고 못다는 등지는 포스트 플레이가 안정적이고 공중 경합 후 2차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며 야구는 못다와 원투 패스를 기반으로 박스 근처 침투 타이밍을 맞추며 공격 템포를 높입니다. 마테우스는 전방과 중원 사이에서 템포를 조율하고 방향 전환으로 압박을 벗기며 좌우 풀백은 오버래핑으로 폭을 넓히고 전환 시 빠르게 라인을 재정렬합니다. 더블 볼란치는 세컨드볼 상황에서 동시에 전진하며 소요 시간을 길게 유지하고 최근 홈에선 전방 압박과 회수 타이밍이 좋아 후반에도 주도권을 유지하며 못다를 기점으로 한 공중볼 연결이 공격의 핵심 축입니다. 원정팀 울산은 노상래 감독 부임 후 밸런스를 되찾는 중이지만 라인 간격과 전환 타이밍 완성도가 떨어지며 4-3-3 전개에서도 중원과 전방거리 유지가 불안해 압박 대응 시 템포가 끊깁니다. 에릭은 뒷공간 침투는 좋지만 연계 과정에서 볼을 오래 끌어 소유가 자주 끊기고 루빅손은 속도는 있으나 크로스의 질이 들쭉날쭉하며 후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보야니치는 템포 조절은 좋지만 수비 가담이 느려 중원 압박 시 뒷공간 노출이 작고 풀백 복귀가 늦어 하프 스페이스를 쉽게 내주며 조현우의 공중볼 처리 불안도 지속됩니다. 그래서 조직 완성도가 높은 안양을 상대로 라인 유지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공중 경합과 세컨드볼 밀도,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르며 안양은 못다 포스트와 이선 침투가 정교하게 맞물립니다. 야구와 마테우스는 침투 방향을 교차하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세컨드 회수 후 빠르게 슈팅 전환하며 안양의 전환 구조는 투패스로 압박을 우회해 울산의 느린 커버를 노릴 수 있습니다. 울산은 조직이 자리 잡는 과정이지만 수비 전환 시 밸런스가 맞지 않아 중원 점유를 잃기 쉽고 특히 공중볼에서 조현우 불안은 못다와 충돌하며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전반은 탐색전이지만 후반 세컨드 집중도와 체력 유지에서 안양이 우위일 가능성이 크며 결국 라인 간격과 전환 타이밍에서 앞서는 팀이 리듬을 통제할 것이고 이 리듬 싸움에선 안양의 완성도가 한 수위입니다. 일곱 번째 부천 안산 그리너스입니다. 홈팀 부천은 3-4-3 전형으로 전환 속도가 리그에서도 손꼽히며 박현빈은 중원에서 인터셉트 후 빠른 판단으로 공격의 불씨를 지핍니다. 그리고 이영은 공간 판단이 뛰어나 하프 스페이스를 정확히 공략하고 바사니는 폭발적 돌파로 박스 근처까지 밀어붙이며 두 사람의 연계는 수비 중심축을 흔들고 찰나의 킬패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부천의 역습은 단순하지 않아 탈취 후 세컨드를 잡으면 3패스 이내로 마무리할 만큼 완성도가 높고 홈에서는 전방 압박 뒤 곧바로 전환해 수비 정비 전 찬스를 만들며 박스 근처에서 침투 타이밍과 볼 터치가 정교해 한 박자 빠른 전개가 핵심 무기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안산의 느슨한 집중력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원정팀 안산은 3-4-3을 유지하지만 이관우 감독 경지로 팀 밸런스가 무너져 채페르손이 공은 간수에도 지원이 늦어 고립되고
사라이바는 전환 과정에서 잃는 장면이 잦으며 라파의 측면 침투도 완성도가 낮습니다. 특히 세컨드볼 경합 집중력이 흔들려 중원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수비 라인은 간격이 일정치 않아 역습 대응 시 포지션 혼란이 생기며 공격 전개 속도도 느려 후방 빌드업 루트가 단조롭습니다. 전술 방향성이 정립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고 결국 분위기와 조직력 모두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조직력 균형이 결과를 좌우하며 부천은 박현빈 인터셉트 후 전환 속도를 극대화하고 이혜영 패스와 바산이 돌파로 공격 강도를 높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 역습이 아니라 의도된 타이밍 패스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결합한 정교 구조이며 반면 안산은 감독 교체 후 일관성이 무너지고 세컨드 대응과 전환 집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부천은 높은 압박으로 전개를 끊고 빠른 역습으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후반에는 홈 에너지와 함께 강도를 더 높여 수비를 압박할 전망입니다. 안산은 체력 부담과 간격 붕괴로 박스 근처에서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줄 수 있고 후반 70분 이후엔 부천의 전개가 일방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환 완성도와 조직력 밀도 모두에서 부천이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8번째 김포 화성입니다. 홈팀 김포는 3-5-2로 윙백의 왕복 질주와 세컨드 지역 장악을 결합해 템포를 끌어올리며 최근 코너킥 전술 완성도가 높아 장신 센터백이 근거리 러닝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갑니다. 그 움직임이 1차 경합을 흔들면 박동진과 디자우마가 뒤에서 리바운드 슈팅을 노리는 이중 루트가 자연스럽게 열리고 플라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간수하며 정확한 킥으로 세트피스 유도 지점을 만들고 세컨드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중원은 볼순한 속도를 유지해 압박을 앞쪽으로 끌어낸 뒤 역방향 침투로 페널티 구역을 공략하고 수비 전환에선 스토퍼가 전진 압박을 짧게 물며 스위퍼 성향 중앙 센터백이 커버를 더해 안정감을 줍니다. 결국 세트피스와 전환 찬스가 교차하며 홈 흐름 장악이 견고해지고 오늘도 근거리 러닝과 리바운드 마무리의 합의 득점 기대값을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원정팀 화성은 4-4-2로 균형을 유지하지만 중원 압박이 길어지면 측면 커버가 느려지고 알뜰은 등지기로 시간을 벌어도 두 번째 패스 정확이 흔들리면 전개가 끊깁니다. 김병호는 직선 돌파는 위협적이지만 크로스전 지원 각이 겹치면 선택지가 줄고 데메트리우스는 박스 안에서 한 번의 슈팅 각을 만드는 유형이라 세컨드 공방에서 살아납니다. 그래도 세트피스 수비는 박스 아웃이 불안해 두 번째 볼 대응이 과제로 남고 중앙 라인 간격이 좁아지면 전진 패스가 막히며 롱볼 전환 시 세컨드 회수가 분산됩니다. 결국 라인 간 거리 관리와 세컨드 대응이 흔들리면 상대에 설계된 세트피스에 고전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기는 세트피스 집중력과 세컨드 장악이 곧 결과로 이어지며 김포는 근거리 러닝으로 1차 경합을 흔들고 박동진 디자우마 리바운드로 득점 루트를 완성합니다. 그래서 코너 하프 스페이스 프리킥마다 화성의 박스 아웃을 시험할 것이며 플라나 킥 선택이 정확해지면 낙하지점 통제가 가능해 두 번째 터치에서 유효 슈팅이 잦아집니다. 반면 화성은 중앙 간격을 좁혀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측면 폭기가 늦으면 세컨드 차단이 어렵고 김포 3-5-2는 중원 숫자를 세워 전환 타이밍을 앞당기며 세컨드 회수로 공격 시간을 늘립니다. 화성 롱볼 전환이 통하면 한두 번 속공은 만들겠지만 지속 점유는 어렵고 데메트리우스가 박스 1대1을 이기면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는 리바운드 대응이 한 박자 빨라 홈에선 그 속도가 더 살아나며 템포가 오를수록 세컨드 공방은 김포 누적 우위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라스트 패스 질과 세컨드 슈팅 각이 합쳐지면 김포가 득점 기대에서 앞설 그림이 뚜렷하고 전반은 세트피스로 흔들고 후반은 전환 속도로 마무리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화성은 파울허용 지점을 낮추고 코너 직후 두 번째 볼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둬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김포의 이중 루트가 반복 가동돼 흐름이 홈쪽으로 잠길 전망입니다. 승부 디테일은 근거리 러닝 타이밍과 리바운드 박스 아웃이 좌우할 것입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있는 배팅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